네, 자. 다음 주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에서 이 대통령의 주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시술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했는데 세월호 다음 날이죠. 손정희 변호사님. 17일에도 주사 자국이 있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실 리프팅, 실 자국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그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실 리프팅이 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좀 도드라지게 표시가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표시가 나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전문가들이 여기 똑같은 자리에 계속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이제 미용 시술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근데 날짜가 공교롭게 세월호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호에 맞았던가 4월 17일 날 맞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냐 지금 계속 오늘 김영재 의원 그 뭐 자택하고 사무실이 다 압수수색 되지 네. 않았습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저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는 이제 4월 17일부터, 그 세월호 다음 날부터 21일 사이에 주사를 맞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 JTBC 보도에 따르면 4월 16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당일. 왜냐하면 4월 17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팽목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네. 주사 시술을 받았을 시간이 안 된다. 그렇다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일 날은 없고 그러면 17일 날은 생겼고 17일 날 아침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4월 16일 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4월 17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으로 내려가서 희생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명령 좀 그만 내려주세요. 안 들어와요. 안 들으시까지.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잠수복 입고 직접 뛰어드는 그런 분들을 마지막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사실은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더 이제 확증을 준 게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감방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날 세월호 당일날 오후 2시에 관제에서 봤다는 진술이 있어요. 예. 문고리 권력 중에 최고 핵심이니까 그 말이 사실이겠죠. 오후 2시에 봤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있었느냐? 사생활이라 말 못하겠다. 그랬죠. 거짓말은 안 해요. 네. 정호성 비서관도 배운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모양이에요. 최순실하고는 다른 모양인데 사생활이라 말을 못한다. 이게 국민들이 분노에 이 불길을 당기는 거죠. 아니 세월호 당일날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일과 시간 아닙니까? 출근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오후에 관제에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 사생활에 밝힐 수 없다? 누가 봐도 저는요, 세월호 7시간에 진실을 밝히라는데 그냥 마음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만약에 정말 그때 지금 이게 확정되어 가는 것처럼 시술을 받았다거나 그날 하루 오후 일정을 다 비워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최순실 씨처럼 친하게 지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날짜를 해놨다고 한다면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멀쩡히 그 다음날 팽목항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인면수심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해명은 그동안 줄기찼습니다. 세월호 당일 어떤 시술을 받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참 답답하다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증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 오후 5시 15분에 그 중대본에 갔잖아요. 그 사진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안 하는 거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루 지나서 나타나는 건지. 그러니까 시술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정도 그 이내에는 전혀 표시도 안 나다가 이틀쯤 지나서 이제 표시가 나타나는 건지 그건 뭐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봐야 되지만 자 4월 15일 날 없었죠. 4월 16일 날 5시 15분 그 사진에도 없었어요. 근데 17일 거에는 있어요. 그러면 16일 밤?
그러니까 뭐 16일 밤이나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일 오전이나 네. 오전인데 이제 전혀 안 나타나다가 17일 날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그 규명을 해야 할 그러니까 부분이다. 이거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사진으로 확인하니까 전문가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 그렇죠. 주십시오. 네. 아무리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해도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본인이 아무리 시술을 안 했다고 해도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자국은 무슨 자국이고 본인 신체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시술을 안 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정말 뭐 선서까지 받을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똑같은 주사 반응이 계속 발견되고 합리적인 추론을 16일, 17일날 맞은 거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럼 저거는 뭐지? 이 해답은 누가 내려주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셔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게 지금 김 교수님이 지금 이제 제기하신 의문 그리고 손 변호사님 마찬가지. 이 국민들이 다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하다 밝혀달라. 이것도 중요한 날 참사 당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대신 물어봤어요. 가장 최근에. 헌재가 물어봤습니다. 예. 7시간을 본인이 제일 잘할 테니 밝혀라. 근데 어제 전 제출했는 줄 알았어요. 그 답변서를. 예. 근데 좀 미루고 있다. 아하. 근데 저보고도 당일날 쓰라 그러면 아침 몇 시 기상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있죠. 수첩과 그때 만났던 지인들과 얘기를 한번 다 종합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겨울방학 들어갔는데 아이들 하루 일과표 쓰는 것처럼 네. 시간대별로 끊어서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4월 중순이었고 날씨는 어떠했고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점심을 어디서 누가 먹었고. 근데 대통령은 주변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자들은 많습니다. 비서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관저에서 보냈던 그 하루를 대통령이 이걸 작성하는데 며칠, 몇 주 걸리고 있는데 못 쓰고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지금 오늘 특검이 김영재 성형외과와 그 밑에 그 계열사, 시를 만들었던 계열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말 바꾸기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 미국으로 연수 다시 출국하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또 요청했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에서는 이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 김영재, 조여옥 붙잡아 놓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여옥 대위는 이미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사 과정도 특검에서 한 것처럼 아니다. 그날 모른다. 나는 여기 있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특검은 이상한 것이 이게 도피성 해외 연수 아니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2달간 교육을 받고 외국 연수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5년간 간호장교들이 해외 연수 기록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통상적인 모습은 이런데 이 사람이 특혜를 받았는지는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교 분석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혹시 조여옥 대위가 특검에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면 추가 조사할 수 있죠. 그리고 관련자들과 대실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으로 30일 날 출국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한국으로 들어올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주사 비용도 그러니까 옷값을 그동안 최순실 씨가 직접 현금으로 세워서 그 재단사에게 줬던 장면 네. 여러 번 보셨지만 그 옷값 말고도 박 대통령이 맞았던 주사료도 이 최씨 자매가 최순득, 최순실 자매가 대납해줬다는 증거도 지금 나왔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3만 원, 네. 12회에 대한 계산이라고 하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한 10만 원꼴로 이제 대납을 해줬다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정말 최순실 씨가 대신 내줬다면 이것도 뭔가 뇌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대신 내줬다면 그렇게 되죠. 옷값도 지난번에 이제 그 CCTV 영상이 나오고 나서 네. 청와대에서는 그랬죠. 그 후에 여하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인 비용으로 최순실 씨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죠.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문제도 아마 저게 의혹이 또 나오면 아니 저것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대리 결제하고 대통령이 거기 가서 계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대리 결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이제 워낙 청와대가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청와대가 해명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정말 옷값과 주사비 같은 걸 다 결제했다면 결국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의문시 되는 거는 사실은 그 1998년에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도 그 정치 자금을 최순실 씨 일가에서 보탰어요. 네. 5천만 원씩 그래서 5자매가 해서 2억 5천을 보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최순실 씨 지갑과
박근혜 대통령 지갑이 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같다면 한 주머니에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그렇다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면 우리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적인 뇌물의 수수가 네.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요.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족기업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족기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가족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족의 경제적인 동일체인 거예요. 아내한테 돈을 주든 남편한테 돈을 주든 네. 그 가족에게 돈을 줬다는 거는 최순실한테 200억 그 삼성이 200억 준 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200억 줬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뇌물자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한 몸이었다라고 바라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고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자의 정조준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동 주머니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 이전에 검찰 수사팀에서 공소장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밝히지는 못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최순실 씨가 이제 받은 돈을 공모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검에 지금 겨냥한 그 칼날은 공동 주머니라는 거죠. 네. 최순실 씨의 주머니나 박근혜 대통령의 주머니가 애초부터 수십 년 전부터 같은 주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황과 저는 충분한 그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네. 신당동에 있다가 삼성동에 살면서 18년 동안 집거를 하는 도중에 계속 같이 있던 사람이 최순실 씨 일가 아닙니까? 예. 그들에게 또 공동 재산을 줬고 그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생활을 해봤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은행 가서 뭐 입금하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해줬다고 한다면 십수년 동안 키워왔던 최순실 패밀리 또 최태민 패밀리의 일가의 재산은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영예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옷값을 당연히 최순실 씨가 주는 거 제가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같은 재산인데 뭐 옷값 주는 게 뭐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예. 그다음에 약값도 대신 내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공동주머니 논의를 해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뇌물로 아마 칼날을 겨누고 이 있는 것 대목은 같습니다. 청와대가 네. 쉽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특검이 애초에 대통령까지 겨냥했을 때 대통령의 계좌도 추적한다. 이거는 뭐 현판식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청와대가 옷값은 얼마였고 몇 벌인데 벌당 얼마. 그러니까 전체를 최순실 씨에게 어떤 형태로 줬다. 현찰로 찾아줬다. 그럼 당일날 뭐 현금 인출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톨게이트 영수증도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인데 이걸 밝혀주면 되는데 못 밝혀주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특검이 명명백백 못 밝혀주면 이 의혹이 앞으로 100년 동안 돌아다닐 텐데 네.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 말이죠. 이제 이런 괴담이나 음모론까지 제기가 됐어요. 1990년대 초반에 최태민 씨가 생전에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은 박근혜에게 돌려주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의문사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뭐 역삼동 집 지하 4평짜리의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다. 조순재 씨의 뭐 육성 증언을 이제 따온 겁니다. 등등등 해서 이 재산 관련해서 이 의혹은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이 후대까지 또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걸 한번 어느 정도 명쾌하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사태가 국정농단 비서실세 게이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임 역대 대통령의 네. 이 재산 문제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다. 예. 여기서 이제 괴담이 네. 굉장히 많이 퍼질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 법조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원 편집장님. 이런 특검은 처음 봤다. 보통 이렇게 특검이 짧은 시기와 이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사도 하고 블랙리스트도 하고 매일매일 압수수색은 나가는데 너무 많이 벌려놔서 결국은 대통령 뇌물은 입증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저도 좀 그게 나오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기자들이 물으면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다 보고 그러고 뭐 있다고. 심지어는 네. 최태민 씨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만약 그것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들여다보겠다. 근데 그게 재산을 모으는 게 40년 전의 얘기거든요. 예. 40년 전의 얘기를 역대 정권에서 최태민 씨 재산과 관련해서 다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전부 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출처가 어디라는 건 못 밝히고 끝냈거든요. 근데 끝낸 뒤에 다시 또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무슨 만병통치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밝힐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밝혀지면 좋겠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이렇게 생각은 돼요. 특검이 지금 초반에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하지만 네. 지금은 뇌물죄 입증에 저는 집중돼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삼성
그게 바로 지금 문영표 예. 그 전 장관 긴급 체포한 거죠. 네. 삼성 부분.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의 그 어떤 말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성형 부분. 그러니까 네. 이게 검찰에서 제대로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삼성과의 뇌물 부분. 요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지금 초반에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뭔가 이제 이거는 증거가 또 많은 거예요. 문화가 블랙리스트까지 증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증거 있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을 지금 특검이 요 한 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게 거예요. 네. 드러난 게 좀 더 좀 잦아들어야지만 검찰도 뭔가 집중해서 특검도 조사를 네. 할 텐데 자고 나면 뭔가 새로운 게 자꾸만 터지니까 검찰 입장에 특검 입장에서는 확인 안 하기도 참 어렵고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티즌 자로라는 사람이 세월호 X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해군이 발빠르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이 잠수함과 이제 부딪혔다는 건데 이게 누리꾼 이제 자로에 얘기하면 그게 실제 수심은 50m 이상 깊었기 때문에 잠수함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 국방부 해군에서는 세월호 침몰 지점만 50m고 평균은 40m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니기 어렵고 그다음에 반사 면적상 이 레이더에 잡힌 거로는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그것이 그 노출된 게 아니라 잠수함이 큰 세월호의 6분의 1 정도의 면적되는 큰 잠수함이 레이더 잡혔기 때문에 그게 또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건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잠수함은 주로 물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레이더에 노출이 안 되고 뭐 서해안에 같은데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떠다녀도 가까이에만 우리가 레이더를 쏘면 그건 냉장고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등등의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해명이 나오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해군에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규명해줘야 국민들이 혹시 하는 이제 이 혹시라는 의문이 지금처럼 불신의 상황에서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사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의 VTS에 저 레이더 계속 나오고 TV에서 또 삭제했네, 편집했네 뭐 의혹이 나오고 할 때 이미 3가지 설이 있었어요. 좌초냐, 충돌이냐,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검찰이 발표한 대로 급변침에 의해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이 적재 이상을 넘겼던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평형수를 빼서 복원력이 없어서 넘어졌던 것이냐. 사만으로 지금 이제 확정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한 의문이 7시간에서부터 또 이제 의심의 연기가 피어올라지다 보니까 다시 당시에 있었던 이제 어찌 보면 의혹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집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저는 자로의 이야기보다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대 나노학과 교수, 물리학자죠. 김관목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을 펴요. 그러니까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해군은 해군 입장에서 당시에 해상훈련 없었고 잠수함은 그 근처를 다니지 못하고 수심은 50m라는 건 맞지만 그 대목만 그렇고 배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이 40m가 수심이 안 된다. 잠수함은 못 다니는 지역이다. 이런 해명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럼 남는 의혹들이 또 있어요. 그 의혹을 뭐 관계 당국이면 당국, 전문가면 전문가, 언론이면 언론 함께 노력해서 좀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기각해 나가면 결국 검찰의 발표가 옳았구나 하는 걸 가야 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의심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조타수는 좌현으로 틀었다고 하고 검찰은 우연으로 틀었다고 하고 불일치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와서 시기가 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기자가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혹을 추정하잖아요. 추적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의혹만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의혹만 들어와요. 그래서 의혹을 추적하다 보면 정말 세상이 전부 다 의혹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데스크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데스크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네가 얘기한 거는 이러이러한 점에 허점이 있어.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나게 허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건 6,000톤이 넘는 배입니다, 세월호가. 잠수함이 그 6,000톤의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6,000톤의 배를 침몰시킬 정도면 잠수함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크면은 저 수심 50m 안에 그런 데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딪혔으면 그 잠수함은 거기 어디에서 제대로 아마 기동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군은 원래 거긴 잠수함이 못 다니는 데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별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또 그래서 의혹만 합쳐놨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할 때 북한이 잠수함이 가서 어뢰를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시기 전 동의하는데 의혹이라는 것과 음모가 딱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게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처럼 말하기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천안함 폭침 때도 천안함이 거기에 한미연합훈련 속에서 미군 잠수함에 들어와서 부딪혔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의혹과 이제 음모론으로 연결된 건데 저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뭐 다 각가지 또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민주주의 국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인 또 개방적인 또 토론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만 들면 1987년에 칼기 8582 사건 아실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화된 직후에 이른바 마유미 사건이라고 그렇죠. 해서 북한 공작원이 우리 중동에서 돌아온 우리 근로자들을 폭파시켜서 죽인 사건인데요. 그때 대부분의 저도 그때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 내부의 대표적인 견해는 다 조작이다 이거. 우리 국정원이 해서 죽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칼기 8582 의혹 사건이라는 대동출판의 책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습니다. 네. 읽어보면 진짜 의혹 덩어리예요. 모든 게 다 틀려. 어긋나.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민주화된 정부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민간인 학자들이 30명이 동원돼서 6개월 하죠. 동안 다 재조사를 합니다. 예. 그 재조사 중에도 칼기 8582 사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거기에 우리가 아는 좌파 지식인들 다 들어가 뒤져왔습니다. 결과 북한의 소용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모라는 것은 몇몇 몇 가지 단편들, 편린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보면 그게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건 좌빨이다, 종북이다 또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대 교수가 이야기하면 거기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공개만큼 음모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해군에서 공개 토론 네. 제안했고요. 네. 이 김감묵 교수가 오케이 했어요. 그럼요. 해보자. 예. 우리 채널A에서 생중계해서 그렇죠. 조목조목 예.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해군의 과학적 증거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김 교수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과정. 그게 좀 필요하지 이게 않을까요?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서 군사적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네티즌의 반론이 당장 나오는 게, 자, 서해가 수심이 더 얕다. 그리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대륙붕 아닙니까? 그런데 천안함 폭침 때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북한의 잠수정이 여기 들어와서 어뢰를 쏘고 도망갔다는 건데, 예. 그럼 북한 잠수정은 수심 20m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잠수정은 수심 한 40m대를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냐? 기술의 차이냐? 또 이런 반론이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고, 우리 해군의 발표를 대부분의 네티즌, 국민들이 네.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국 잠수함이나 일본 자위대 잠수함이 그 바다를 드나드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엉뚱한 제3의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고야. 우리가 중국 해군이나 일본 데스크가 해군까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1960년대 달나라 간 거 지금까지도 부정하는 사람. 예. 네, 어쨌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저희가 좀 미리 알고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그렇지 못했다 쳐도 그 후에 조치라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조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이 유 전 장관에 따르면은 저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저 거죠. 결정이 나와서 네.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어요. 굉장히 해경이 놀랐죠. 잘못했지. 네. 해경이 잘못했는데 해체가 답이야? 이게 최선이야? 네. 어머 정말 황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의사 결정에는 제대로 된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라고 지금 유진용 장관이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국무위원들이랑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국정을 결정할 때 뭔가 소통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면 그냥 따르라. 네. 큰 소리 하지 말고 따르라는 일방통행식의 문제가 지금의 이런 사단을 낳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해경 해체가 꼭 답이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책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경 해체된 게 아니고요. 해경이라 이름만 없어진 겁니다. 네. 지금 재난안전처 소속으로 지금 똑같은 유니폼 입고 똑같은 활동하고 있어요. 해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이고 국민들 사기친 겁니다. 네. 해경 무슨 해체입니까? 그 역할은 그대로 재난안전처 소속으로 그 인력 그대로 유니폼 입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의혹 제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많은 일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저것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 네. 그때 누군가의 대포폰으로부터 전화가 올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 게 예. 현실입니다. 네. 아, 데스크가 필요하시죠. 네. 기승전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